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으로 치솟아 지난 1월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해 정부는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에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12년 만에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소 현장에는 계란이 날아드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한 신혜진 교수는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 조금 뒤 무제한 토론 종별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 접수리 24시간 후에는 표결이 이뤄지는데 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합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950명, 지난 1월 첫 환자가 발생하고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은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 끝내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럽처럼 봉쇄 수준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3단계 격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을 섰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거리두기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주말 이동량도 줄지 않는 등 거리두기 격상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50명.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대구 신천지발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 9일 909명보다도 많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는 환기소홀로 어제 하루만 68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이달 들어 9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다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만 669명으로 전체 70%에 달합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효과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당분간 이 정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는 평소와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진단 건수 대비 확진자를 보여주는 양성률은 2.46%로 어제 2.07%보다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송구하고 면목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난 1, 2차 확산 때처럼 신천지도 보수 집회도 특정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클 국민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 비상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는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을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관 전망을 한 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뒤 신천지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확산의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조금씩 늘다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고 150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는 아니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의료 시스템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병상은 바닥났습니다. 의료진도 아슬아슬합니다. 서울대 병원조차 응급 환자를 못 받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정석 기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제 뒤로 보이는 3층짜리 조립식 건물에서 위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병실 불에 켜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환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해 지금은 30개 병상 가운데 28개가 차 남은 병상은 단 2개뿐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79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전담 병상은 10개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실제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상급 병원들의 일반 중환자 병실과 인력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 투입하면서 일반 진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 과부하로 서울 시내 소방서에 응급 환자의 이송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택 대기자만 281명에 달하는 경기도는 주말에도 의료진이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홈케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약 먹고 좀 어떠세요? 아직도 위열이 있고 오한이 또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요.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 설치를 주말까지 마무리한 뒤 월요일부터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정부의 추가 병상 공급 대책도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입니다. 영국은 4.5, 미국은 3.6, 우리는 0.3건입니다. 이건 우리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그동안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 수가 적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검사 수를 늘려서 더 촘촘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그럴 준비는 또 돼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1일 검사 건수는 3만 8천여 건으로 전날보다 5천 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영국은 4.5건, 미국은 3.6건인데 우리는 0.3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놓치다 보니까 이거 더 확산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150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지에 대해선 현장에서도 의문을 표시합니다. 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거라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뒤늦게 검사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병실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백신마저 없습니다. 이런 산무겨울을 맞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죠. 우리도 일본처럼 하루에 2~3천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통화한 전문가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1일 확진자가 1000명에서 20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될 때 150일 정도 걸렸는데요. 3만 명에서 4만 명이 넘어설 때는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구 신천지발 유행의 정점이었던 2월 29일에는 909명을 기록했는데 그때는 그게 정점이었고 다음 날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은 1000명대 이 상황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달 17일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00명이 될 때 제가 200, 400, 600 일본하고 같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의로 나타낸 게 100명이면 그 밑에는 수백 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진하지 못한 1주, 2주 안 돼서 저는 10,000명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요.
참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우리가 세계 최고 K-방역이다 이렇게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2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난 8월에는 K-방역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홍보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입니다. 소위 3T 절차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방역 수출 이야기까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이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병상도 인력도 백신도 없는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으면 이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의 중증 환자 병상을 수소문합니다. 수소문하는 거군요. 하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매우 급하다 보니 이게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렵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병원 한 곳에서 경증부터 위중증까지 코로나 환자를 거점병원 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제야 이게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홍보 예산으로 의료 쪽에 좀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 병상도 문제지만요. 이걸 치료할 의료진들 굉장히 오랫동안 지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이 의료진이 없으면 또 문제인데요. 일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중환자실은 좀 다릅니다. 2명의 간호사가 1명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각종 장비를 갖추고 2시간 이상 일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인데요. 부랴부랴 추가 의료진 모집에 나서곤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한 지자체가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확보해봤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당 항목에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은 1일 수당이 4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구 경북대도 마찬가지로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정부가 특별 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데 의료인은 저한테 대우도 못 받고 책임만 강요하면 누가 또 지원하고 싶겠냐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올지 말지 모르는 백신도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정부가 내년 2월에서 3월경이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하고 또 상반기에는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요. 이 미국 FDA 승인도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게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K-방역 홍보 등을 위해 3차 추경안에 관련된 예상을 편성한 게 지난 6월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각종 정쟁 등에 밀려서 정작 중요한 국민 건강 문제는 이 우선순위에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죽 길었습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모습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긴박했던 당시 상황 한수아 기자가 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위대 100여 명이 피켓을 든 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길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누웠습니다. 조두순을 태운 관용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펜스를 뚫고 피켓과 삶은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차문을 열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이 계란 세례를 뚫고 교도소를 빠져나가자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산에 도착한 뒤에도 소동은 계속됐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조두순이 탄 차량 위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자 몰려드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이 충돌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두순이 탄 차량은 앞유리가 깨지고 뒤편이 움푹 패는 등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조두순의 집 앞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주민과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조두순이 집에 들어간 뒤에도 일부는 출소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예, 저도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주변에 어린이집이 5곳이나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이런 곳에 아동 성범죄자가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이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원치 않게 한 동네에 살게 된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하루였습니다. 법무부, 경찰, 안산시까지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지만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45분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사진과 함께 죄명, 주거지 주소 등도 적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조두순은 앞으로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가 세운 대책에 따라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해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조두순은 매일 일과를 보고해야 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면담도 해야 합니다. 주거지 관할경찰서를 중심으로 꾸려진 경찰 특별관리팀은 매일 주거지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근처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 근처에 8개소에 총 15대를 좀 설치를 했고요.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 여기 또 성주하는 또 경찰관님이 계시거든요.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통화로 순찰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늦게까지 못 다니는 것도 있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불안하죠. 조두순을 보호해주는 거지 안산 시민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아예 그 동네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동네 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해요. 법원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심야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한 손에 귤을 쥔 채 길어진 백발로 나온 조두순. 담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보호관찰관에게는 천인 공노할 짓을 했다고도 전해졌죠.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이 범죄 전문가들이 조두순이 보인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출소한 조두순은 별다른 감정 동요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뭔가를 말하려다 뒷짐을 진 채 허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사람 뒤에 숨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봐서 별달리 크게 무슨 반성이나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누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인사를 한 것은 자신을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있다.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반성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반면 주변을 의식하고 위축된 듯한 행동을 봤을 때 향후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을 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천만다행이다. 전자감독을 실시를 하면 나름대로 기대하는 효과가 예컨대.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한 조두순이 불안정한 생활로 또다시 범죄 충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12년 전 조두순 사건 피해자 당시 8살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를 처음 만나서 상담을 했고 또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분이죠. 신희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조두순이 12년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남다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착잡합니다. 너무 형량이 짧고 또 그 세월이 이렇게 소살같이 지나가서 정말 그 옛날부터 생각하는 그 막막함, 네. 가슴 아픔이 저에게도 역시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예. 지금 저도 사실 그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네. 그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범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두순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도 높지만 또 다른 폭력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그렇게 공동주택에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에 꼭 살게 했어야 될까?
그 점이 저는 참 잘 안타깝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자보다 높다고 보시나요? 네, 조두순을 직접 면담해 본 적은 없고 제가 평가를 해본 적은 없으나 12년 전에 제가 그 피해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했던 진술이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진술을 하면 본인의 형량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조차 흐려서 자기한테 더 불리한 진술도 계속 우기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판단력도 문제가 있고 자기의 어떤 딴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마음도 적고 그래서 이제 총칭하여 그게 사이코패스의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 인지 기능은 정상일까 등등의 정말 많은 우려가 돼서 이 사람은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12년 전에도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그 점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탄원서 쓰면서 피해 가족에게 자꾸 얘기하겠다, 뭐 확인하겠다까지 전 들었는데 바로 그 점이 제가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은 정말 이상하구나.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진술이죠. 만나고 싶다는 특히 부분이. 아버님께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마주치셨을 때 그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노려보는 그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특히 최근에 다시 조두순이 거주지에서 바로 얼마 안 되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제일 많이 떠오른 기억들이 그 째려보는 눈빛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면은 다리가 다 힘이 풀릴 정도로 다시 공포가 엄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을 못하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재차 여러 번 인터뷰도 하셨고 뭐 초소를 설치하다든지 실제로 지원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 안산시 측에서는 일반 그 안산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덜 불안하게 하는 초점을 맞추었지 진짜 제일 불안할 피해 가족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특히 피해 대책을, 그러니까 가해자 이 지원 대책을 세울 때 피해자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저는 먼저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피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피해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굉장히 지켜보셨잖아요.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는 잘 컸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잘 성인으로 자라서 대학생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또 저 역시 많이 치료를 했어야 됐고 또 가족들의 아픔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끝까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조두순 피해자만큼의 더 이상의 저는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저는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 또 우리의 국회의 어떤 입법 활동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 피해자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범만큼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보도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일반 개정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뒤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죠.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자동 종료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겠다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강제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조금 뒤인 오후 8시 10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합니다. 종결 동의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을 해야 합니다. 180석 이상 종결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나는데 법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저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무제한 토론을 놔두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무제한 토론 종료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들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보다는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입법 독주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도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이 공포되면 바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지명,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만났는데 예상됐던 공수처 출범 논의는 없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12시간 47분 57초. 이 와중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윤 의원을 멈춰 세운 건 체력도 여당도 아닌 코로나19였습니다. 안보균 기자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국회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총 12시간 47분 57초로 지난 2016년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보다 17분가량 더 오래 한 겁니다. 윤 의원이 연단에 오른 건 어제 낮 3시 24분. 국정원법 개정안을 닥쳐법이라며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도중 민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기분 나쁘시면 되게 가세요, 지금. 윤 의원은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등 학자들의 책과 글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핵심 586 운동권을 비판했습니다. 다수는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는데 지들은 그 법률을 또 무시할 권리까지를 요구하면 이건 매우 이상한 체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쪽집게죠, 그죠? 장시간 토론에 힘든지 팔을 단상에 올려두거나 몸을 기대기도 합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는 윤 의원에게 국회의장이 물을 권하기도 합니다. 의원님, 물 한 잔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안 먹고 있어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토론 도중 앞서 토론에 나섰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확진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새벽 4시 12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시간을 남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는 1957년 흑인 투표권 확대에 반대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의 24시간 18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기서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안 된다, 제한하겠다. 이게 법무부 징계위의 입장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보장하겠다던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걸까요? 이은우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15일 2차 심의 때 누가 증인을 신문할지를 두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변호인들도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가 신문은 징계위원만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직접 신문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 측은 검사징계법상 증인신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징계위원에게만 신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이 전달한 질문도 증인에게 할 예정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리 검토 후 다음 심의 전까지 징계위에 반박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은 반으로 의견이 나뉜 모양새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4명은 징계 청구에 근거가 없거나 과정이 위법했다고 증언할 전망입니다. 반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평가되는 나머지 증인들은 윤 총장의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징계위 측은 증인 신문 뒤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질문이었다. 네. 누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44제곱미터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신혼부부의 어린아이 2명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전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질문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 본인은 큰 집에 살면서 식구가 많은 가정에겐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하루 지나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말이 질문이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40가지 오면서 13평 아이들 방은 먼저 한번 아이들 없긴 합니다만 애가 불이 크면 위에 그런 부분에 애 한 명이 있어주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자, 언어학적으로 볼 때 뒷부분이 올라가 있지가 않았어요, 억양이. 그래서 음윤형인지 서술형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부분에 애 한 명이 있어주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 마지막 발언 가능하겠다가 질문이란 건데요. 다음에 바로 변창흠 후보자가 답변을 한 걸로 봐서도 질문이 문맥상 맞다는 겁니다. 네. 청와대 해명에도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잘라드렸으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화장실 갈 수 있다, 없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얘기인데요. 그 생리현상이라는 게 참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면 발언권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원님, 생리현상이 좀 급하게 잠시 한 2, 3분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허락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례가 있습니다. 급히 지금 생리현상이 급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30초만 가니까 잠깐 이용하고 바로 오시죠. 1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이 12시간이 넘었었잖아요. 화장실 안 갔습니까? 밤새 지켜본 의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토론에 나서기도 한다는데 결의를 보이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응원전도 볼만했죠? 맞습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상대당을 비판하다 보니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물 마실 때 말 걸기 없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의원님을 자,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 한석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또 김상희 부의장이 이교대로 사회를 봤어요.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37시간 진행됐는데요. 한 사람당 18시간 넘게 의장석을 지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졸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파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잘 협의하고 협조할 건 협조했다면 이런 모습은 안 보여도 됐을 텐데요. 오늘의 열왕야랑은 좀 잘하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인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열왕야랑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타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3대 영화제를 석권했지만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을 모두 석권한 김기덕 감독. 한국 영화의 대표 주자로 급부상했지만 추락도 한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미투 파문에 휩싸인 뒤 법적 분쟁에서도 패소하자 이듬해 2018년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러시아 등지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을 역임했고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배우들과 신작 촬영에 나서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라트비아에 주택을 구입하고 영주권을 얻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평소 앓고 있던 신부전과 합병증을 일으키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인들은 김 감독이 타향살이로 건강을 잃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국에서 나가셨을 거예요. 한국 건강하셨으니까.
김 감독은 한국을 떠난 뒤 국내 지인과는 연락을 거의 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환갑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타양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저는 깨졌고요. 그래서 충격받아갖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지했던 감독님인데. 김 감독의 유족들은 코로나19로 라트비아 현지로는 가지 못하고 대사관의 장례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우리가 안내드린 그 자료를 보고 배신을 해주시겠죠.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를 앞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상당수가 민간인이죠. 미국의 긴급 승인한 화이자 백신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찰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들 근무지가 폐쇄된 겁니다. We shut down immediately. We are going to have the building sanitized. We're just taking every precaution we can. 방탄소년단과 싸이 등 한국 가수들이 출연했던 토크쇼의 진행자 앨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미국 뉴욕시는 2달 반 전 허용했던 식당과 주점의 실내 영업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겨울철 바깥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What does he think is going to happen if people can't come out to eat? There's only going to be more gatherings at home. None of it makes sense.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미국에서 모두 29만 명.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된 미군 수보다 많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주말을 앞두고 밤늦게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세계에서 6번째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만 나오면 접종이 시작됩니다. The first vaccine will be administered in less than 24 hours. The governors decide where the vaccines will go in their state and who will get them first.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 전역에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보건당국, 군까지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접종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코로나19가 단 1년 만에 우리 삶을 바꿔놨지만 로봇 시대도 앞당겼습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기억 버튼을 누르자 사람을 따라다니며 경로를 파악합니다. 잠시 뒤 기억한 경로를 따라 혼자 움직입니다. 센서로 사람 움직임을 기억해 짐을 옮기는 로봇입니다. 곤니치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멀리 떨어진 분신 로봇이 손님을 응대하고 소독이 덜 된 부분을 찾아 작업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손님과 접촉을 막기 위해 지하철역에 투입될 로봇들입니다. 네, 지금 제가 손을 씻고 있는 곳은 세면대 로봇입니다. 자체에 필터가 내장돼 있어서 20리터의 물을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이 휴대전화를 여기에다 이렇게 꽂으면 20초 동안 향균도 됩니다. ただのパフォーマンスで終わるのではなくて、やはり暮らしの中で必要な機能としてですね、きちんとロボットが活躍できるように。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한 편의점 직원은 로봇을 통해 상품을 진열하고 백화점 손님의 표정을 읽은 뒤 응대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日本はデジタル敗戦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国民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ようなデジタル化、IT 化を進めようというのが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본에선 로봇으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또 눈이 쌓이거나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 3도, 대전은 8도에 머물겠는데요. 이 눈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찬 공기의 영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로 하루 사이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서해안과 제주에 최대 20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